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RStudio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Studio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RStudio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3분할이 된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창을 하나 더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선 파일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New 파일 그리고 R 스크립트 또는 Ctrl Shift N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생성됩니다. 자, 이후에 이 화면이 크게 4분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스크립트 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은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콘솔. 크게 이 두 가지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창, 바로 여기 스크립트 창에서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는 어떤 명령어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탭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 설정으로는 Environment 창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도 역시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플랫라는 창이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Environment 환경창에서는 R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데이터셋 또는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여기에 다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플랫라는 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에서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크게 이 네 가지 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주로 스크립트 창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동작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위 스크립트를 여기서 작성을 하고요. 또는 내가 어떤 작성한 스크립트를 바로 여기서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 콘솔 창에서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와 콘솔 창의 명령어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A는 1이라는 값을 다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1이라는 숫자가 A라는 변수에 바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 콘솔창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요. 그리고 B라는 값은 2라고 할 때 그리고 엔터를 치면 B에는 2라는 숫자가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A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1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또 2라는 값이 출력이 바로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뭘까요? 그럼 3이겠죠? 요거 엔터를 치면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는 것처럼 콘솔 창에서는 어떤 한 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명령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명령어 한 줄을 입력하고 바로 엔터를 치면 그게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솔 창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동작을 이 스크립트 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C라는 값을 3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자, 여기 콘솔창에 어떤 것도 뜨지 않죠? 그 다음에 D는 4 라고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혹시 몰라서 이게 입력이 됐는데 출력이 안 돼서 그런 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콘솔 창에서 C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 이상한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D라는 값을 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또한 이상한 값이 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콘솔 창과 스크립트 창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크립트 창에서 C는 3이라는 숫자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다음 줄에서 D는 4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립트 창은 말 그대로 메모장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명령어, 이것도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C에 할당하라. 그리고 4라는 숫자를 D라는 것에 할당하라. 라는 명령어긴 한데 스크립트 창에서 이렇게만 작성해 놓으면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실행 직전에 어떤 동작들을 규정하는 명령어만 적어 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프로그램 작업을 하면서 매번 한 줄 한 줄 입력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걸 실행시키고 입력하고 실행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미리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다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대부분 하긴 합니다. 콘솔 창은 그래서
어떤 명령어 한 줄이 즉각적으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스크립트 창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명령어만 입력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종의 명령어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시키냐?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첫 번째 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줄에 3이라는 숫자를 C에 할당하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으면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에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 environment 쪽에 보면 C는 3이 할당됐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D는 4이다 또는 4라는 숫자를 D에 할당해라 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할당하라는 그 명령어가 요 는 표시 있죠. 는 표시. 는 표시를 사용하면 되고요. 또는 는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살표 모양을 써도 됩니다. 이 는과 화살표는 할당하라는 어떤 값을 어디에다 할당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하고 화살표하고 4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가지고 D라는 것에 지금 4라는 값이 할당이 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C 곱하기 D를 해서 이거를 출력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엔터를 치면 당연히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터 키를 치는 게 실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크립트 창에서는. 그럼 스크립트 창에서 바로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 콘솔 창에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R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창 있죠? 이 창을 저 한번 깨끗하게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은 컨트롤 L 하면 이렇게 창에 있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R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객체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형식으로 이름 붙여진 자료 구조라고 봅니다. R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별적인 값, 뭐 예를 들면 1, 2, 3, 4 아니면 사과, 바나나 뭐 이런 문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모두 값입니다. 그런 개별적인 값들, 그리고 또는 값들이 여러 값들이 묶인 묶음 자료인 어떤 자료, 그리고 또는 함수라고 있습니다. 명령어라고도 하는데 함수, 이런 것들 등의 모든 것들이 다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의 모든 대상이 즉 객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체는 자료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나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R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이를 활용해서 계산, 그리고 변환, 그리고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 또한 객체가 됩니다. R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R에서 객체는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C는 3이다 라고 할 때 이 C라는 것은 3이라는 값, 요 C라는 것도 객체고요. 그리고 는 또는 이것도 다 연산자죠. 할당을 해라 라는 거. 그런 함수 또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함수도 객체인 거고, 이 3이라는 숫자도 객체고 4라는 숫자도 객체고, 그리고 C하고 D를 곱한 이 묶음 자체도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는 3이다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 객체를 C라는 객체에 할당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4라는 숫자, 이 객체를 D라는 객체에 할당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 객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값과 자료로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값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참고로 R에서는 이렇게 이 우물정자 샵을 입력을 하면 이거를 실행시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벤치마킹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명령어로서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스크립트에다가 이 샵 마크를 집어넣으면 그냥 노트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여기 제가 한번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아무것도 표시 안 되죠. 예, 그런 일종의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값은 이제 보통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가 있냐면 문자, 숫자, 그리고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팩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논리값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날짜도 있고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어떤 특정한 값이 있으면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로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따옴표로 열었으면 큰 따옴표로 닫으면 되고요. 작은 따옴표로 열었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으면 되고요. 일단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 사이에 어떤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거는 문자 값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다,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이라는 단어 양쪽에 따옴표를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값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이걸 한번 그리고 A에다가 애플이라는 값을 A 객체에다가 할당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한번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애플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B에다가 어떤 값을 하냐면 이제 숫자를 해볼게요. 숫자는 1이라는 값을 B라는 객체에 할당을 해라. 이것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B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잘 보면 문자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로 출력돼서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클래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라는 이 함수, 기본적으로 함수는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어떤 분석의 대상, 처리의 대상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클래스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객체가 어떠한 유형의 값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 클래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A라는 객체의 클래스를 출력해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객체의 클래스를 보여줘라 라는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A는 문자 값이 할당된 객체라고 했죠. 그리고 B는 숫자 값이 할당된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A 해보면 이걸 실행시키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부여받은 겁니다. 애플이라는 거, 요거는 문자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캐릭터 클래스를 갖고 있다는 뜻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B는 뭐가 될 것이냐? 요거 컨트롤과 엔터 치면 잘 보시면 numeric이라고 합니다. numeric. 보통 숫자 값들은 numeric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는 어떤 값을 할당하냐면 1인데 똑같이 1인데 이 1 주변에 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C는 문자 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비록 생긴 것은 숫자처럼 생겼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어떤 값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면 무조건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D라는 값을 어떤 값을 할당하냐면 따옴표를 열고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띄어쓰기라는 문자 값이 D에 할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C를 한번 출력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B라는 걸 한번 출력해볼게요. B나 C나 다 1이라는 값이 할당이 됐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B에는 출력된 값에 보면 따옴표가 없죠. 자, 그리고 C라는 값에는 1이 출력되긴 했는데 따옴표가 붙어있죠. 이거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클래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래스 C 하고 요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역시 캐릭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D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D 하고 콘솔 창에 D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저렇게 띄어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D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역시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요인값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논리값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논리값은 딱 두 가지입니다.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 참값, 거짓값.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R에서는 T 대문자로 TRUE 요거가 이 값 또는 FALSE false 요건 참값. 자, 여기 뒤에다가 참 그리고 요게 거짓. 요 두 가지 값만 갖고 있습니다. 논리값은요. 요거는 문자값이 아닙니다. 대문자로 TRUE는 문자값이 아니고 논리값입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FALSE는 문자값이 아니고 또한 이것도 논리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실행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false도 다음과 같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true라는 값을 2에 할당하고 거짓을 F라는 것에 그 객체에 할당한다고 할게요. 그럼 요 각각 실행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를 출력해 보면 true가 나오고 F를 엔터 치면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값인데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논리값이라는 겁니다. 거짓 또는 참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이건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닙니다. 자, 클래스 2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로지컬. 예, 객체 2의 클래스는 논리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F의 클래스, 그러니까 F라는 객체의 클래스를 출력해 보면 또한 로지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논리값이 상당히 나중에 많이 사용되는 값의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값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일한 값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값들을 묶어놓은 그런 종류의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값 한 개씩만을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값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값들의 묶음이라고 할게요. 근데 대표적으로 값들의 묶음에는 벡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매트릭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한 개 이상의 값들을 묶어놓은 자료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벡터는 값들을 1차원적으로 나열한 값, 즉 1차원적으로 나열한 값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구성하는 값들은 뭐 숫자, 뭐 문자도 괜찮고 논리값도 괜찮고 뭐 날짜도 되고 뭐 요인으로도 괜찮고 모든 유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1차원적으로 나열한 값의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값의 개수는 한 개 이상, 한 개도 포함됩니다. 값 한 개도 엄밀히 말하면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값을 어떻게 나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갖고 나열을 시킨다고 할 때 3, 그리고 뭐 10, 15, 16, 뭐 4, 8, 19, 7 이렇게, 그리고 뭐 2 이런 10개의 값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한 것을 하나로 묶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엔터 치면, 컨트롤 엔터 치면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나열하진 않습니다. 예,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벡터 같은 경우는 C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예, C 열고 괄호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함수라는 건 명령어라고 이해도 됩니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함수를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하고 이 괄호 열고 이 내가 나열하고 싶은 값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들을 어떤 거로 구분하냐면 쉼표로 구분하면, 자,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도 C하고 괄호 열고 3, 10, 15, 16,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끝에 괄호를 닫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벡터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엔터 치면 자,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죠. 자, 여기 보면 항상 처음에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큰 괄호 하고 1이 있죠. 요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하는 어떤 마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값이다. 두 번째 값이다. 세 번째 값이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이 나열될 때 여기 일종의 기준점이에요. 여기 첫 번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 벡터를 만들어서 출력해라라는 겁니다. 이 값들을 그대로 어떤 객체에다가 할당을 해볼게요. G라는 객체에 할당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 10, 15, 16, 4, 8, 10, 9, 7, 2라는 값들을 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묶어가지고 이 값들을 G에다가 할당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 결국에는 이 숫자 벡터를 할당받은 이 객체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G하고 엔터 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H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이 H라는 객체는 다음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벡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플, 그리고 컴마, 두 번째 바나나, 그리고 세 번째 파인애플. 자, 그리고 이런 걸 실행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H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애플, 바나나, 파인애플이죠. 자,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구성하는 요소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예, H라는 문자 벡터는 세 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G라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G라는 숫자 벡터, 이 G라는 숫자 벡터는 몇 개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뭐냐? 9개의 쉼표로 중간중간에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G라는 것은 G라는 숫자 벡터는 저는 다음과 같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세어보지 않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의 개수들을. 그것은 바로 벡터의 경우는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벡터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성 요소의 개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ength하고 g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역시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length하고 h면 3이 나오겠는데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10 나오죠. 그리고 3 나오죠. 자, 그 다음에 index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index는 뭐냐면 특정 값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값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값을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G라는 아까 숫자 벡터 있었죠. 그리고 이 인덱스라는 것은 큰 괄호 내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G하고 바로 뒤에 붙습니다. 큰 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모든 요소들이 다 출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3 하면 G라는 숫자 벡터에서 세 번째 값은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15죠? 자, 위에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에서 두 번째 값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출력해 볼게요. 바나나죠? 자, H 값을 다 출력해 볼게요. 애플, 바나나, 파인애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값. 그렇죠? 자, 그리고 G라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덱스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값들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3하고 콜론하고 7하면 3, 4, 5, 6, 7 일곱 번째,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게 똑같은 의미로 C, 아까 여러분 값들 묶는 거라고 했죠? 1, 3, 8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값들 이렇게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력된 값들도 벡터로 나오는 겁니다. 3, 15, 9.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 만약에 이게 숫자가 같은 숫자인데 잘 보세요. 1, 3, 8이 아니고 3, 1, 8 하면 순서가 바뀌겠죠. 같은 값들인데 순서는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음으로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렬은 벡터와 다르게 2차원입니다. 2차원 자료 구조이고요. 행렬에서 자료의 값들은 행하고 열이라는 두 개의 차원, 2차원이죠. 그거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행렬에 입력된 모든 값들은 똑같은 유형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R에서 행렬을 만드는 함수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에는 행렬에 입력될 숫자들의 벡터, 그리고 행렬의 행의 개수, 여기서 행의 개수는 n row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행의 열 개수, 그 옵션의 이름은 n call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그 10개의 정수로 나열된 일종의 숫자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하고 콜론하고 10 하면 1부터 10까지의 연속된 정수가 이렇게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C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1 콜론 10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 그리고 나서 여기 컴마로 쓰고 그 다음에 옵션 중에 n row라고 있습니다. n row, 이거는 행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행의 개수를 두 개, 그리고 그러면 n call, 이거는 number of columns, 그러니까 열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5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행과 5개의 열로 구성된 매트릭스, 행렬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배치되는 거는 순서는 아무런 설정이 없으면 첫 번째 열부터 배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서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로 넘어가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이런 방식으로 숫자가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과 열의 개수를 지금 뒤에다 적었는데 사실은 행과 열의 개수를 다 적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정의가 되면 나머지 차원도 정의가 돼서 행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 이렇게 나열된 숫자를 2행 5열 차원에 할당하려면 행의 개수 옵션 요거 N2로만 규정해도 열의 개수는 자동적으로 5개 열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똑같이 15개가 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의 할당 방향은 기본 설정은 열, 컬럼 중심입니다. 즉 나열된 숫자를 첫 번째 열부터 할당하고 그 다음 열로 이동하여 숫자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행열의 숫자를 행 중심으로 하며 그 아래와 같이 바이로와 같은 옵션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열 있죠. 컬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행 중심으로 먼저 숫자를 배정하고 싶다. 그러면 by row라는 옵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고 행의 개수도 2개라고 했을 때 다만 숫자 할당을 행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by r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equals 넣고 true 이렇게 하면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행부터 채워집니다. 1, 2, 3, 4, 5 두 번째 행 6, 7, 8, 9, 10 이런 식으로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렬은 여러 개의 벡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숫자가 나열된 벡터 2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거를 C, 4, 20, 7, 9, 50이라는 숫자 벡터 하나, 또 그 다음 다른 숫자 벡터는 10, 15, 12, 9, 11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 두 개의 벡터를 rbind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요거는 요 함수는 뭐냐면 여기 r이라는 게 어떤 약자냐면 row, 그러니까 행이죠. 행으로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으로 결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위아래로 붙겠죠. 그러면 행이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고 열은 5개가 되겠죠. 이거를 사실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4, 27, 9, 50이라는 게 첫 번째 행에 배치가 되고 10, 15, 20, 12, 9, 11이라는 그런 벡터가 두 번째 행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열 방식으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cbind라고 합니다. cbind에서 c는 컬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자, 똑같은 벡터들을 두 개를 cbind, 컬럼 바인드
바인드, 그러니까 열로서 묶는 걸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숫자 벡터는 첫 번째 열로 배치가 되고요. 두 번째 숫자 벡터는 두 번째 열로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5행 2열이 되는 행렬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활용해서 아까 우리 벡터에서 본 것처럼 행렬도 인덱스를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벡터에서 호출하는 방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행렬은 1차원, 2차원, 행과 열의 요소를 구분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쉼표입니다.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는 건 동일해요. 아까 본 것처럼. 하지만 그 중간에 가운데에 쉼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쉼표의 왼쪽은 행의 위치, 그리고 쉼표의 오른쪽에는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J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 이 J라는 객체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1, 6, 2, 3, 10, 1, 5, 8, 9라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행의 개수를 nrow를 3,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3으로 설정하는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값을 J라는 객체에 할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J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예, 다음과 같이 3행 3열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만약에 요 3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는 거 하면 1행 2열에 있는 거죠. 그쵸?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J라는 객체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큰 괄호를 집어넣으면 이제 인덱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대신 여기서는 이제 행열 같은 경우는 컴마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 여기에는 열. 이 컴마를 기준으로 왼쪽은 행, 그리고 오른쪽은 열의 인덱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3 하면 2행 3열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출력이 되냐면 8이 되는 겁니다. 2행 3열이니까요. 두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열의 교차 지점인 8, 이게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행열의 인덱스에서 쉼표의 왼쪽 부분인 행 위치를 비워두면 모든 행의 구성 요소를 호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인덱스 쉼표에서 오른쪽 부분을 비워두면 모든 열의 구성 요소를 호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J라는 행열에서 그냥 여기 왼쪽을 한번 비워두고 그 다음에 3 해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열에 있는 모든 행의 요소들을 출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 8, 9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J하고 3, 하고 나머지 비워두면 세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열의 요소들을 호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 1,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2, 1. 그리고 행열의 구성 요소 중 일부 행 또는 일부 열에 해당하는 요소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덱스를 벡터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행열 객체 J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의 구성 요소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행의 인덱스 위치, 즉 쉼표 왼쪽에 숫자 1과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거를 C로 묶어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C 1,3 하면 1, 3 행렬 1과 3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모든 요소 이걸 출력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행이 뭐죠? 135죠. 그리고 세 번째 행 219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행열 J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서 J에서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당하는 1과 5, 2와 9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자유롭게 잘 이용하시면 나중에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매우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행렬하고 마찬가지로 2차원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 값들이 행과 열이라는 두 개의 차원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행렬과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렬이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행렬에서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하고 다르게 데이터 프레임에는 행과
열과 열의 고유 이름이 부여될 수 있고 또한 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각각의 관측값이나 레코드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행은 관측값이나 레코드를 나타내고 각각의 열은 변수나 속성을 나타내는 2차원 자료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길이가 같은 벡터들의 열의 형태로 결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2023년 5월 주민등록 인구를 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도시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 벡터를 이제 한번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벡터가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이런 문자 벡터를 만든 다음에 CT라는 이름의 객체에 이제 할당을 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POP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인구수. 그래서 941, 8885, 330, 9261, 235, 70, 332, 그 다음에 297, 8089, 142, 5739, 144, 521, 1106, 446. 예, 다음과 같이. 그래서 서울시 특별시의 인구수는 141만 8,885명 이런 식으로 부산은 330만 대구는 235만 인천은 297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숫자 벡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제 함수는 data.frame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CT라는 숫자 벡터야 문자 벡터 있죠. 그리고 컴마하고 POP라는 숫자 벡터를 이렇게 기입을 하면 두 개의 벡터가 결합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df라는 이름의 객체에 할당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CT 요 부분을 컨트롤 엔터, 그리고 POP도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DF 이 부분도 컨트롤 엔터 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각각의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CT 그리고 클래스 POP, 그 다음에 클래스 DF.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T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숫자가 묶여있는, 그러니까 문자 벡터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 POP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뉴메릭, 즉 여러 개 숫자가 합쳐져 있는 숫자 벡터고요. DF를 한번 볼게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료 유형이 데이터 프레임. 자료 이 DF의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DF라고 하고 엔터 치면 다음과 같은 7행 2열짜리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표와 같은 거죠. 아까 행렬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요소들이 다 똑같은 유형이어야 됩니다. 숫자, 모두가 숫자 아니면 모두가 문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 문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각 개별 행은 개별 관측값 또는 레코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행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벤트, 어떤 도시, 뭐 거래, 뭐 이런 단일 데이터 단위를 나타냅니다. 이 예제에서는 도시 인구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이 각각의 행은 광역급 도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열은 관측값과 관련된 변수나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각 열은 숫자, 문자, 뭐 요소, 논리형, 뭐 여러 가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두 개의 열을 갖고 있는데 CT라는 이름의 열은 문자 유형이고 POP라는 이름의 열은 숫자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현재 여기 두 가지 열이 있죠. 이 두 가지 열에는 다 이름이 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드 이름 또는 열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달러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
포함된 필드 또는 열의 이름들이 이렇게 딱 뜹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C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CT라는 열에 포함된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DF하고 POP 하면 그 해당되는 값들이 다 출력이 되고요. 이는 마치 DF하고 앞에 행 인덱스는 그대로 두고 첫 번째 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DF에서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값을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부산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활용해서 여러 특정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시 광역시 인구 정보를 보여준 데이터 프레임 DF는 보시다시피 7개의 행과 2개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객체의 행과 열의 개수를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 또는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다른 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세워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DIM 디멘션의 약자입니다. 이 함수를 활용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M하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입력하고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7,2라고 표현됩니다. 앞에 있는 거는 행의 개수, 그리고 2는 열의 개수. 7행 2열짜리 자료 구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dim이라는 함수도 있지만 nrow와 nc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nrow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ncall은 열의 개수, number of rows, number of columns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7, ncall은 열 개수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값들 묶는 방식 중에서 리스트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열과 다르게 상당히 유연하게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복잡함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는 벡터뿐만 아니라 행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또 다른 리스트, 심지어 함수 이런 거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 요소들을 하나의 객체 아래에 저장하고 또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스트 객체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입력되는 값들을 이제 요소라고 하고 쉼표를 사용해서 각각의 요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 있다고 할게요. 학생 이름이 이제 어떤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문자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의 최소 학점 이수 여부,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 논리값으로 하나 저장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편점, 예를 들어서 3.95다, 이거는 이제 숫자값이겠죠. 요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리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하나 만드는데 리스트 객체를 x라고 할게요. x라는 객체고, 구체적으로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길동, 그리고 최소 학점 이수 여부를 여기서는 이제 false, 이거는 따옴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학점은 3.9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x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는 값이 한 개 들어가 있다. 그 값은 홍길동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서 값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서 학점인데 그것은 3.95 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다음과 같이 대괄호 2개가 있고 하나는 대괄호 1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괄호가 2개가 있는 거는 쉼표로 분리된 요인값, 요소값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몇 개죠? 크게 하나, 둘, 셋. 여기 쉼표로 구분되는 거죠. 쉼표로 구분된 겁니다. 쉼표로 구분됐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큰 괄호하고 1은 이 첫 번째 요소, 그리고 큰 괄호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요소, 큰 괄호하고 3이면 세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각각의 요소들의 길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개수는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한 개라고 해서 여기 한 개일 필요도 없고요. 또 여기도 한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소에다가 값을 두 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려면 값을 연속해서 넣는 거는 C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홍길동 뒤에 김영희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안 나죠? 예,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리스트 객체인 X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요소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그대로 한 개의 값, 세 번째 요소도 한 개의 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소, 각각의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입력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이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학점 이수 여부를 또 추가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한 이 값을 또 묶어주는 C 함수를 이용해서 false에다가 그 다음에 김영희 학생은 최소 학점 이수를 했다고 하면 값은 true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희 학생의 점은 3.8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X를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요소에는 문자 벡터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요소에는 논리 벡터, 그리고 세 번째 요소에는 숫자 벡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트에는 각각의 요소에는 여기 지금 보면 리스트 이걸 출력해보면 모두 각각 요소에는 벡터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벡터의 형태로만 값을 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트 내 요소에는 뭐 데이터 프레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행렬 객체도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리스트 요소에는 또 다른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요소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는 다른 요소의 길이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리스트는 자료 구조나 입력 자료의 형태를 아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이름과 각 도시의 인구수를 보여주는 데이터 프레임 DF를 생성했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 DF에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행만 추출해서 새로운 객체 DF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2라는 객체를 만들 것인데 어떤 값을 할당할 것이냐면 아까 먼저 만들었던 DF라는 객체 있죠. 거기에서 어떤 거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DF2에 할당을 할게요. 그리고 요걸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라는 명령어는 출력을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df2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실행하고요. 이걸 프린트 해보면 자, 아까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은 대구와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2행 2열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된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1의 끼는 실행 2열이었고 df2는 2행 2열이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df하고 df2는 그 크기가 서로 상이합니다. 리스트에는 이러한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들을 요소로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Z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테죠. 그리고 첫 번째 요소에는 df,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df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Z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요소에는 그대로 df 데이터 프레임이 그대로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요소에는 아까 새롭게 만들어진 df2라는 값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Z라는 것도 리스트고 여기 X라는 것도 리스트, 아까 만들었던 X라는 리스트가 있죠. 이 X와 Z라는 리스트들도 각각 X와 Z라는 리스트를 또 리스트에 한번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Y라고 해볼게요. Y라는 리스트에 아까 만들었던
학생들 이름과 학점 같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있죠? 이거하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 Z를 또 한번 리스트로 묶어볼게요. 그래서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Y라고 해서. 자,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Y 해가지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요소에는 그 아까 홍길동, 김영희의 어떤 성적 관련된 정보 이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요소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특별시, 광역시들의 인구 정보 리스트가 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이 학생 정보하고 이 도시 정보 간에 어떠한 뭐 연관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정보들도 마음대로 뭐 크기도 다르고 그 내용물도 다른 이런 정보들도 리스트를 활용하면 그냥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들도 뭔가 작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 배치가 되고 디자인이 돼 있어야겠죠. 자, 다음에 리스트 객체에서 인덱스를 활용해서 값을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벡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해서 호출하지만 그 개별 요소에 접근할 때 이중 큰 괄호 있죠? 요 두 개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큰 괄호를 사용합니다. 앞서 리스트 예제에서 생성한 리스트 객체 X는 아까 두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요소는 학생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최소 학점 이수 여부, 세 번째 요소는 학점이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숫자는 X하고 이중 괄호하고 1 하면 첫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그대로 해보면 학생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홍길동, 김영희. 첫 번째 요소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최소 학점 이수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학점. Z라는 리스트는 특별시, 광역시 리스트였죠. 그래서 요소가 두 개였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였죠? 전체 7개 도시에 대한 도시의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두 번째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두 개 도시의 정보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를 들어서 Z 이중괄호하고 1, 이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만 한번 호출해보고 싶다. 네 번째 행에 있는 것만 호출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Z하고 이중괄호하고 1하고 네 번째니까 이 자체를 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방법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컴마로 해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4, 그러니까 네 번째 행 이렇게 하면 인천만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Z 이중괄호 1 자체가 아까 7개의 특별시, 광역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여기서는 리스트가 아니겠죠. 이거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요 뒤에다가 다시 괄호하고 큰 괄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는 인덱스 사용하는 방식을 여기다 사용하면 거기서 자료를 따로 뽑아낼 수가 있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4,1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나오겠죠. 인천. 또는 4,2 하면 인구수 이렇게 나오겠죠. 인천광역시에. 이번 실습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과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부터 100까지 나열된 정수가 있다고 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100까지 그 1부터 100까지 나열된 정수를 100라는 이름의 숫자 벡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100라는 숫자 벡터를 프린트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에서 만들었던 숫자 벡터 100에서 89번째, 그리고 42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값들을 호출하고, 그리고 이 호출한 값들을 새로운 숫자 벡터 values에 할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 values라는 숫자 벡터를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숫자 벡터 10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트릭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즉 행렬은 25개 행 그리고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즉 행렬 객체의 이름은 MTRX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1부터 100까지 있지 않습니까? 값들이. 그 값들을 어떻게 할당하냐면 행 기준으로 할당하십시오. 열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한 옵션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MTRX라는 숫자 이 행렬을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은 무엇이냐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의 면적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서울 언더바 9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25행 2열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열은 자치구 이름을 포함하는 열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열은 면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열의 이름, 그러니까 자치구를 나타내는 열의 이름은 GU9로 하고요. 그리고 제곱킬로미터, 즉 면적, 자치구의 면적을 나타내는 열의 이름은 KM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저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다 출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R 코드를 작성을 하면 반드시 R 코드를 저장을 해서 저한테 이 캠퍼스에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물은 뭐냐면 아까 매 단계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 출력한 결과 4개가 되겠죠. 그거를 스크린샷을 하셔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또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R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 스크립트 창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위로 가서 파일이라는 메뉴로 가서 세이브로 가시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S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면서 어디에다 저장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습이니까 랩0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언더바하고 학생 이름을 각자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각자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장자는 점하고 대문자 R을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랩02 언더바 그리고 학생 이름 점 대문자 R, 이게 R 코드를 저장한 R 코드 파일입니다. 반드시 프린트한 결과물도 스크린샷을 남겨서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한 파일 안에 다 담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